오늘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해주겠다 하는 이런 결의를 합니다. 우리 조선에게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1년여 후 2월 달에는 소련도 결국은 이 연합국 측에 참여를 하게 됐고, 소련의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또 미영소 3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나치 독일이 패망을 하면 독일을 4개국이 분할 점령을 한다,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되고, 7월 26일 그해 7월 26일에는 그 독일의 포츠담에서 모여서 다시 그 카이로의 선언을 이행을 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조선 내부에서도 일본이 이제 장차 패망할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여운형 선생이 비밀리에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을 하고, 또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중도 우파인 안재홍을 끌어들여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지방에 145개 지부를 뒀어요. 일본의 엔도 정무총감이 이제 80만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저희 나라로 귀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송진우라든가 김성수, 장덕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운형을 찾아와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여운형이 이것을 거둬들이면서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신변보호를 해줄 테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 경제범 다 풀어줘라.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달라. 그리고 조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전혀 간섭을 하지 말라. 이러한 다짐을 받고 협조를 해주게 됩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입을 하고 38 이남에는 미군이 진입을 해서 군정을 실시를 합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9월 말 10월 초가 돼요. 근데 일본이 패망한 것은 8월 15일이니까 그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치안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지. 무법천지란 말이지.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9월 말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그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수송과 통신, 특히 치안 유지에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치안 유지를 맡았어. 그리고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한 것이지. 메가더 사령관이 군정관으로 들어오면서 건국준비위원회든 조선인민공화국이든 군정청을 제외하고는 일체 단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1945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4일간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예상들이 모여서 이 조선을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토의를 하게 돼요. 이 회의에서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지원한다. 조선인 스스로 정부 수립을 해서 통치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는 안이 제시가 됐고,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협의하기로 의논이 됐어요.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모두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나섰었는데, 좌익 계열의 박헌영이 그 소련의 지령을 받고 온 이후에는 좌익은 찬탁으로 돌아갑니다. 메가다와 함께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과 중국 충칭에서 임정요인과 함께 돌아온 김구 선생은 적극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계열했습니다. 그동안 36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또 5년 동안이나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좌익을 제외한 우익에서는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해 봄 3월 20일에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미국에서는 하지 중장이 참석을 했고, 소련에서는 스티코프 중장이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소련은 그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반면 미국은, 하지 중장은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여러 개의 단체, 모든 단체를 우리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양국의 주장이 너무 극렬하게 대립이 돼서 1차 미소공동회는 결렬이 됩니다. 찬탁을 하는 그 좌익 계열과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 계열이 극한히 대립이 돼서 혼란 상태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5월 초, 46년 5월 초에는 남산에서는 좌익이 찬탁 시위를 하고, 또 서울운동장에서는 우익이 반탁 시위를 하고, 이승만은 유세에 나섭니다. 46년 6월 3일에 이승만이 처음 정읍 유세에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의 회의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통일정부를 지금 고대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여의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 이북의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된다, 그 연설을 하게 돼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가만히 보면은 이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별도로 따로따로 가자는 거 아니냐. 여기에 위기를 느낀 그 중도 세력, 그 여운형과 김규식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분단이 된다, 이래서 좌우 합작 운동을 활발하게 벌입니다. 근데 이게 좌우 합작 운동이 벌써 소련은 소련대로 북한 먹을 생각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남한을 자기의 세력화에 두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1947년 그 3월 12일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루만이었었는데, 트루만 덕트린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자유와 독립에 협력하는 모든 나라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요. 이제 이때서부터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에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좌우 합작이 이게 성사가 되겠느냐, 성사가 되기가 어려운 거지. 뜻은 좋지만은 트루만 덕트린이 나온 이후에 47년 6월 25일에는
서울에서 남한에 이승만과 김구 계열을 뺀 정당들이 참여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또 7월 1일에는 평양에서 북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러나 역시 1차 때와 같이 미국은 모든 단체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반면에 소련은 아니다,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은 참여하게 할 수 없다, 이래서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결국 8월 21일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영구히 결렬을 하게 됩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자, 우리끼리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유엔에 남기자. 유엔에서는 1948년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런 유엔의 결정에 소련이 반기를 들고 안 된다, 북한도 물론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보면은 남한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북한이 열세인 것은 당연하죠. 소련이나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남한의 인구 비례로 하다 보면 자기들의 야육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 소련이 반대하니까 유엔에서는 유엔 소위원회에 넘깁니다. 그 유엔 소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도록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산 불악취들이 제주도 침투를 해가지고 남한만의 총선거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제주 도민들을 선동을 하게 되고, 무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 군정청에서 한 일이지만 공산 불악취들 이외에 선량한 농민과 많은 부녀자, 청소년, 그 희생이 됐어요. 이래서 지금까지 제주 4.3 폭동에 따른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거죠. 김구 또한 그 남한만의 총선은 이거 안 된다, 분단을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찾아온 이 기회인데 여기서 남과 북이 또 갈려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참 울분이 터질 일이지. 근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김구 선생과 김규식 두 분이 48년 4월 19일 날 방북을 해. 그래서 남한의 김구와 김규식 두 분이 북한의 김일성과 그 연안파 김두봉과 넷이서 회담을 해. 그 전에 뭐 여러 단체들하고 사전에 뭐 회담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네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이게 성사가 될 일이 없죠. 김일성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물산 장려 운동을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신망을 얻고 있던 그 조만식 세력 숙청을 했어요.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모든 토지를 다 몰수를 해서 무상몰수를 해서 무상분배하는 이런 형식으로 토지 개혁까지 완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에 대한 그 지지가 상당히 높은 때였고 또 다른 정파들의 말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1947년 2월 22일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설치돼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열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남한만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찬탁이다 반탁이다 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이미 똘똘 뭉쳐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러니 김구나 김규식이 가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남한은 유엔 감시에 하에서 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를 하고 헌법도 제정을 하고 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어요. 이때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남한만의 그 선거는 우리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분은 선거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제헌국회에서는 두 가지 큰 결정을 했는데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당시 그 미군정청이라든가 이승만 정부에 협조한 친일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친일 세력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로 끝나게 됐고, 농지개혁법은 그때 농지의 60%가 소작이었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 한도를 3정부로 제한하고 그 이해는 전부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데,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그 토지 제도로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8월 15일 날 건국이 됐고, 북한도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새로 태어나서, 북한도 48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했던 토지를 이번에는 전면 국유화해버립니다. 이때서부터 남한과 북한이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됐고, 1950년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6.25 사변이 터집니다. 그 6.25 동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